네, 오호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살 아파트. 요즘에 뭐 순살 치킨 그런 얘기 나오는데 순살 아파트라고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철근이 빠졌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인천 검단 아파트 때 예. GS건설이 지었잖아요. GS건설 브랜드가 자이잖아요. 그때 아마 어느 재치 있는 네티즌이 순살 자이라는 걸 올려서 이게 순살 아파트가 됐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순살 아파트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안 쓴 것 한 곳이 있긴 했지만 나머지는 철근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뭐 이렇게 다독거리는 차원인데요. 이거 오늘 이 내용 한번 짚어볼 텐데 근데 지금 철근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아파트가 아니고 네. 지하 주차장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 근데 지금 쭉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철근을 집어 넣도록 돼 있는데 철근을 안 넣었다면 그건 이제 부실공사고 또 문제가 되지만 아예 설계부터 철근을 안 넣고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남양주 별내지구의 한 곳이 공사를 했던 곳이요. 한신공영이더라고요. 그럼 그게 시공사.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설계 자체에 철근을 넣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제 무량판 구조라는 게 저도 사실 이번 준비하면서 예. 공부를 했습니다. 예. 무량판 구조라는 게 있고요. 라멘 구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장에 어떤 건물이든 콘크리트로 올라가는 건물은 기둥이라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 기둥 위에 이 기둥은 수직으로 그렇죠. 수직으로 위아래를 받쳐주는 거잖아요. 예. 수평으로 위아래를 천장을 연결해주고 이 받침새 역할을 해주는 걸 보라고. 예. 예. 건축에서는 보라고 한답니다. 저게 영어로는 빔이에요. 예. 그다음에 기둥은 컬럼. 그러니까 이제 이 수평의 보호와 수직의 기둥 예. 이 두 개가 위아래층에 연결해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호나 기둥이 있으면 위층과 아래층에 이 받침이 튼튼해지는 거죠. 예. 그러나 문제는 보호를 넣고 기둥을 넣으면 보호와 기둥의 연결세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공간이 지하 주차장에서는 10cm만의 공간만이라도 확보가 되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대 정도부터 이 보호를 없애고 기둥만을 놓고 천정을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이 보호가 있으면 그 보호가 받침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호 없이 그냥 이걸 슬라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라브. 예. 이 지붕층. 예. 그 슬라브 안에 이를테면 철근, 버팀 철근으로 서로 콘크리트를 묶어주고 그리고 기둥만 있으면 지하 주차장에 우선 공기가 훨씬 단축된답니다. 그리고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10cm만이라도 더 공간들이 더 생긴대요. 10cm라는 거는 차 한 대씩. 예. 예. 그래서 저걸 그래서 저 무량판 공법을 한 거 아니에요? 선호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러면 거죠. 애당초 무량판 공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설계대로 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 설계대로 했으면 예.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예. 순살 아파트라는 이 비아냥과 비난을 안 듣는 거죠. 무량판으로 해도 들어가야 될 기존의 철근이 있는데 그걸 안 넣었다? 이번에 자 15곳 조사를 전수조사 중에 91곳의 LH 발주 단지 중에요. 예. 15단지를 우리가 저기 나옵니다. 15단지에 저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곳을 한번 잘 봐보세요. 예. 자, 100%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양주 회천이라는 곳이에요. 예. 한신공영에서 시공을 했죠. 예. 저 100%가 흔히 말하는 순살 아파트가 되는 거겠죠. 이 버팀 철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기둥만 있고 거기에 콘크리트만을 쳤다면 그건 허물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예.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면 참 무리입니다만 예. 앞으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위험도가 저기는 있다. 우선적으로 보강 공사를 해야겠고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다른 곳은 약 30%에서부터 80%까지 1%가 누락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는 아주 미미한 양이에요. 이제 저 대목에서 제가 이따가 정치적인 함의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과연 저 1%에서 3% 정도 되는 저 누락된 단지도 과연 이번 공개를 할 의미가 있었느냐. 그러면 저 정도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전문가의 몫이긴 한데. 그다음에 또 하나. 왜 하필 2017년 이후 준공분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걸로 얘기를 하느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철근 포함률이 아니고 누락률이에요. 누락률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철근이 많이 들어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대에 있는 아파트들, 양우종합건설, 에이스건설, 대보건설은 철근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지금 저 숫자만 놓고 보면 얼른 보기에는 저 건설회사들이 철근을 안 넣은 것처럼 보이니까 철근 누락률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큰 빨간색 큰 동그라미 인 곳일수록 철근이 지금 덜 빠진 거죠. 들어갔다. 네. 덜 들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논란이 이제 지금 관심을 모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뉴스가 커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글쎄 이제 어느 시점에 준공된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할 거냐. 아니 뭐 멀쩡하게 지금 20년 30년 된 아파트를 저런 조사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 무량판 방식을 채택한 아파트여야 되겠죠. 예. 다른 곳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둥이나 보호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면 뭐 아예 쇠로 철골 구조로 기둥이 돼 있는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그런 건축 방식이 있으니까요. 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체크했더니 민간 아파트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LH나 SH 같은 공공이 발주한 아파트잖아요. 우선 LH 발주는 91곳의 대상을 조사했더니 15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공개를 했고요. SH도 한 21군데 정도가 대상인데 그중에 9곳을 전수조사했는데 SH는 이렇게 문제가 된 곳은 아직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 민간 아파트인데 그러면 민간 아파트는 이 무량식 공법을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채택을 했답니다. 그러면 민간 아파트에서는 대상을 모아보니까 한 290여 곳이 대상이에요. 이 중에 188곳은 이미 입주를 했답니다. 나머지 한 90몇 곳은 공사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데 여기서는요. 지금 원희룡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어저께 대책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을 때 주차장 위에 주거시설은 이 공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어느 정도는 불안감을 좀 덜었죠. 그러나 지금 비공식적으로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체크한 뉴스에서는 이 193곳의 민간 아파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4% 정도가 이미 입주를 했다는데 이 중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3군데 중에 한 곳에서 주거동에도 이 무량식 공법을 썼다. 예. 그렇다면 이게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더 소요될 거다. 적어도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들은 약간 좀 불안할 불안하겠죠. 텐데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놀란 것은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지은 것뿐만 아니라 LH 공기업에서 지은 아파트는 그래도 좀 정부가 보증할 정도로 믿음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LH 아파트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H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LH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공사의 문제, 설계사의 문제, 감리사의 문제로만은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감독기관인 발주청인 LH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설계사의 경우에도 이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모든 설계사가 100% 완벽하니 설계했다고 볼 수 없는 그 부분도 있고, 또 현장의 경우에는 감리사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감리사는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새로운 공법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도 좀 부족했을 수 있고, 시공사 소속으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애사심이나 전문성인 측면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하는 이 전체 시스템상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한준 사장이 LH 사장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LH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당당하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자, 이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선 이걸 은근히 그런 지금 것 같아요. 은근히 예. 깔고 있는 거고요. 옆에 언제 있는, 부임했나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부임한 지 4, 5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세청장을 했던 김현준 사장을 LH의 구조개혁을 세게 하라고 노무현 정부에서 보임을 했는데 그전 정부 잘못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하필 2017년 이후에 이 무량식 공법을 쓴 아파트만 문제 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기다려지는데요. 이미 민간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 무량식 공법을 도입을 했다는 거고, LH도 2017년 중공분이라고 하면은 그 이전 정부에서 발주를 했던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2017년 이후 대상만 지금 삼은 것에는 뭔가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거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이를테면 일가의 뭐 이런 공궁함을 이걸로 덮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음모론도 지금 슬며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만한데 나올 만약에 만합니다. 그랬다면 그러나 진짜 그랬다가는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천벌을 맞을 일이고요. 말이 안 되죠. 아까 우리 제작진이 한 줄 제목을 정말 너무 잘 지었던데요. 예. 갈수록 커지는 새집 공포증이라는 이거 너무 잘 정말 딱 집어낸 거 예, 아니에요? 예. 지금 LH 분양 아파트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 아파트들도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조사를 해 볼수록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주차장만이 아니라 주거동에도 이 무량식 공법을 썼는데 철근이 듬성듬성 들어있다라는 게 만약에 나오면 이 얼마나 큰 불안감이에요. 지난번에 인천 검단의 GS건설의 순살자 이 사태가 4월 달에 터졌을 때 발주처인 LH는 왜 뒤에 쏙 빠져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때는 GS건설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건설 회사가 전면에 나서서 처음에는 미적미적대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전면 재시공이라는 정말 극약 처방을 내놨잖아요. 그 전면 재시공이 앞으로 GS건설의 재무구조에 그리고 GS건설의 명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미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지금 건설업체의 채권이 GS건설 사태로 인해서 외면당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미 건설업계는 지방에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요. 상반기에만 종합건설업체가 148개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이 148개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으면 어떤 현상이 줄지어 일어나느냐. 248개네요. 예. 전문 건설업체는 1,55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종합건설사는 원도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업체 아까 표의 옆에 시공사라는 게 리스트가 쭉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공사라는 게 이 도급 순위로 한 10위에서 저기 나옵니다. 대보건설부터 밑에 있는 태평양 개발까지 저런 업체들이 한 10개에서 아니 10위에서부터 한 30위 뭐 이런 정도를 차지해요. 이 업체들 밑에 이들이 또다시 발주를 해서 하도급,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우리 건설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런 이 순살 아파트라고 비아냥을 듣는 비판을 받는 이런 부실공사가 왜 생기느냐. 저들이 공사를 발주를 받아서 다시 자기들이 발주를 하면서 부실한 중소 영세 업체들에게 또 주는데 예. 그 과정에서 설계, 감리 이게 부실해도 그걸 봐주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왜 그런 봐주기가 생기느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흥분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얘기했던 거에 원희룡 장관은 또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이제 거기에 LH, 그다음에 국토부 또 비슷하게 갑질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듣는 뭐 SH, 거기에 뭐 행복청 이런 데들의 출신들을 모셔다가 그들이 있는 곳에 이 발주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봐주기를 하다가 이런 부실 사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이 정부 사람들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그 자체를 어떤 이권 카르텔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은 다 이런 이권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에 넣어놓고 거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사람 아니었어요? 뭐 그건 물론이고요.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권 카르텔의 가장 정점에는 법조입니다. 법조. 검사 출신 전관 예우 이건 판사 출신 전관 예우 이건 정말 따로 떼놓고 얘기를 하면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할 정도일 겁니다. 법조 카르텔을 덮을 만한 이권 카르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법조 카르텔은 단위도 크고요. 지금 벌써 보십시오. 오늘 구속영장 재청구했던데 박영수라는 특수부 출신 검사 아주 대표적으로 이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정점에 박영수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 영장 재청구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번에는 아마 죄목을 조금 더 추가한 것 같아요. 단순한 그게 수뢰. 청탁금지법 추가거든요. 예.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뤄봤는데 그런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이번에도 기각될 거다. 예. 왜 기각되냐? 검찰이 기각되게 청구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허술한 법 적용을 해서 판사들이 보기에 이건 법적으로 구속 요건이 안 된다, 구속할 사유가 안 된다라고 청구를 한 걸로. 잠깐 곁으로 셉니다마는 지금 이권 카르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봅시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밖에 기소를 못하냐.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왜 1년밖에 형량을 안 받습니까? 사기로 기소를 안 했으니까 사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걸 사문서 위조와 행사로만 딱 기소를 하고 사기 부분은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곽상도 왜 판결을 그렇게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켜야 되라고 기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재판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탈탈 동전 다 나올 때까지 먼지 나올 때까지 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검찰의 잣대가 과연 공정하냐? 이렇게 국민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폐해인지 그 기소 독점에서 생겨나는 이 특수부 검사들의 정관예우 카르텔 사실 이건데요.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했던
뭐 사실 저는 그 표현 정말 싫어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거를 다시 시행령으로 엎어버리는, 오히려 더 옛날보다 수사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약을 했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 흔히 말하는 법조, 특히 검찰 출신의 이권 카르텔, 이게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주는 지금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이권 카르텔 얘기하는데 참 이동관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예, 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철근도 안 넣고 아파트 지었다고 그러는데 새로 지금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사는데 이거 괜찮은가? 더군다나 주차장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하가 약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다 불안한 건데,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단 무량판 구조로 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있는 곳에 보강을 철근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게 임시 방편일까 아니면 저 정도 하면 버텨줄 수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인데요. 이번에 15개 단지를 세대수로 따지니까 11,100세대 정도 돼요. 그중에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했다는 거죠. 그게 4,200세대 정도 되고요. 3개 단지는 현재 입주 중이에요. 그게 한 1,800,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000 몇백 세대는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미 입주를 한 곳 위주로 보완 공사를 했다는 것도 있고 하고 있다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어저께 원희룡 장관과 LH 사장이 나서서 이걸 공개를 하기 전에 일부 단지에서는 도색 작업을 한다라고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을 하고 보완 공사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LH가 시행 발주를 한 곳이지만 또 분양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이 분양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집값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민간이 지은 아파트들 293곳 정도 되는 단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수로 따지면 뭐 수만 세대가 넘죠. 이곳에서는 설사 이런 문제를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야, 우리 그거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지 마라 라고 아마 쌍수를 들고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 문제는 그런 점이,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 걱정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덮다가 한 곳이라도 사후에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지금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벌써 작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광주 화정지구의 아이파크 아파트도 이 무량식 공법을 주거동에 결국 이용하다가 부실 설계, 그다음에 부실 공사, 부실 감리, 이게 다 겹쳐가지고 그게 무너졌잖아요. 더 짚어가자면 94년 삼풍 아파트도 삼풍도 무량. 바로 이 무량식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계속 설계를 하도록 놔두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설계 자체는 무량식 공법이 효율적이고 공기도 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법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멘식 보호와 기둥을 반드시 쓰도록 하는 이거는 훨씬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이 무량식 공법이 부실하지는 않답니다. 문제는 설계에서부터 실제 시공 그리고 감리에까지 중간 점검이 부실했을 경우에 제대로 안 되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하다 보면 우선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들이 가장 떠는 거는 공기예요. 공기가 길어지면 그건 돈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이 사태에 해법이 뭡니까? 라고 전문가들에게 제가 몇 분에게 여쭸더니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공기 압박을, 공기 단축 압박하는 문화, 이걸 없애야 된다.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그동안의 관행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스갯소리 한마디, 그다음에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심각한 거 한마디만 드릴까요? 요즘에 건설 현장에 가면 막리를 하는, 콘크리트 타설부터 시작해서 막리를 하는 분들 중에
이 베테랑이 없답니다. 힘들고 지금 돈 많이 줘야 되니까 예. 또 업체가 안 써요. 그 대신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는 줄 아세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렇죠. 주로 예. 제3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근데 이들은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본인이 뭔가 그쪽에 대한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설계대로 와서 이 시멘트와 콘크리트 모래 이거 타설 하기 전에 섞임 상태, 강도 이런 거를 볼 때 과거에 베테랑 이 인부들은 이거 안 돼.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라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는 구조. 이런 것까지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지금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량판에서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한자를 찾아봤더니 말하자면 이제 대들보가 없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동량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양상군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바로 그 양자네요. 맞습니다. 대들보 양자입니다. 네, 오늘 순살 아파트 국민들 걱정이 많아서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안전이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잘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앞부분에서도 우리 윤경호 소장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혹시라도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닐까? 국민들이 왜 이런 걱정해야 됩니까?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해가 나서 또 많은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대책을 찾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같이 들여다보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느닷없이 그냥 지하차도 전수조사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 이건 순서가 맞는 건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할만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윤경호 소장과 함께 오호라 경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호라 경제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호라 경제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일부에서 그걸 좀 다뤄봤거든요. 좀 철근 얘기가 네. 뜬금없다. 네. 그래서 지금 수해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지금 이제 주요 이슈를 세 가지 꼽자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있고 또 이동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해 참사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용산에서 나오지도 않고 종편에서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뭐 철근이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국정조사를 하자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뜬금없고 뜨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패널들이 네 분이 공의 이거는 물타기고 뭐 바꾸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최양 원장께서 이제 YS 정부 때 네. 청와대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안기부라고 그랬나요? 네. 뭐 안기부, 검찰, 청와대, 뭐 별관에서. 네, 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거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돼? 그러면 뭐 아이디어가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없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포인트죠. 자, 이런 위기가 있다든가 이러면요. 일단은 뭐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공감입니다.
공감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보는 거 외에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게 대책회의였어요. 아니 나가는 고치고 이러는 방향들은 사실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순살 아파트 같은 거는 그거 다시 부수고 지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공감 과정이 지금은 우리가 조금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만 봐서 자기 눈으로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또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포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늘려야 될 게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일단 귀를 좀 막는 부분, 자기가 보이는 것만 지금 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많이 지금 늘어나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야당 역할도 크거든요. 대한민국이란 봉황이 나려면 좌익, 우익이 같이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우익이 힘들어하면은 좌익이 와서 힘차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동의 목표는 우리나라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란 봉황은 우익과 좌익이 같이 날개짓 할 때 날 수 있다. 전 평소 지론이 그렇습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날아야 제대로 비상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말씀인데 왼쪽 날개를 지금 누가 못 날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그 부분도 야당도 그걸 치고 나와야 되고 여기서 또 그거를 인정해서 공감을 해야 되고 우리 오른쪽 날개로만 날 수 있어요. 힘센 놈이 왼쪽 날개를 밟아가지고 지금 못 날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어떤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홀더에서 그걸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키워드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공감 능력은 지금 거의 제로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기 딱 정해놓고 정해놓은 구멍으로만 보려고 그러면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공감 능력 100% 공감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네. 그때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텐데 요즘은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 용산에서?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걸 하겠지만 대통령 비서실도 들리는 얘기는 활발한 토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가장 이럴 때 이제 우리 많은 정치사에 보면은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측근들입니다. 그리고 윤핵관도 있지만 특히 공적으로는 비서실장, 총리들이 들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지금 사실 딱 정해진 그런 보고만 하는 것 같고 총리 대담했다는 단독 대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네요. 못 들어봤죠. 비서실장 단독 그건 더 못 들어봤고. 예. 등등이 지금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대통령 단독 대담도 물어봐 주세요. 국내 언론하고 단독 대담한 거 못 들어봤어요. 기자회견도 하셔야 되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하고 사실 지금 이제 휴가 중이시기는 하지만 사실 휴가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 나왔어요. 옛날에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인데도 대통령 휴가 간 사이에 거기서 그 당시에 공적으로 못 들은 얘기들을 사적으로 그때 불러서 들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와서 11월 달에 한 거고. 휴가도요. 국민들이 그래 정말 애쓰셨으니까 좀 쉬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라가 물난리 났는데 그냥 외국 돌아다니고 이런 것밖에 기억이 별로 없는데 외국 다니느라고 피곤해서 휴가 가나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 휴가 갔다 와서 또 미국 캠프 데이비드 휴양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또 가고. 그렇지만 거기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이제 갔다 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정조준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금리 문제 좀 살펴봐야죠. 네.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미국 금리 올리면 이제 쫓아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동결을 했죠. 네. 근데 또 올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사실 무역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외환보유고 적고 이럴 때는 사실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금
대외 순자산 국가거든요. 예. 우리나라. 그래서 금리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뭐 제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은 딱 기준금리 올린 거 갖고서 우리나라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준은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제 금리가 굉장히 단일 요소로는 가장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미국 뭐 우리나라 뭐 미국 다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10회 계속 미국이 올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동결을 했다가 다시 금리 인상한 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금리 목표가 21년,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로 벌어졌는데 예. 사실 이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나가거든요. 외국 자본들이. 왜냐하면 금리 높은 데로 가지 낮은 데 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금리는 이런 기준금리보다는 실질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0.3이고 미국은 한 1.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 거기 마이너스 2.4%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갈 수 있지만 한국 같은 데는 뭐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중국에서 돈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 한번 투자한 돈들은요, 아시아에서만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 돈이 우리가 홍콩이나 대만으로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같이 나가니까. 근데 지금 이 중화권에서는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건 아주 기정사실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주식시장은 빠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돈이 뭐 그 돈의 2배 정도 되는 게 채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잡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지금 기준금리 올린 거에 따라 붙을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국이 아주 긴장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가 한 번씩 아주 뭐 제인통 혼난 적이 있어요. IT 버블도 그러죠. 그다음에 금융위기도 그러죠. 그게 다 금리 인상 이후에 바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이 지금 특수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면 2008년도 뭐 금융위기 겪은 다음에 이 대출이요 어마무시하게 거기 까다롭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과거에 이렇게 금리 올리면 죽는다는 소리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대출 규제를 어마무시하게 하니까 요번에 금리 올려도 대출 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부로는 크게 지금 요동치지 않고 있고 경제가 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하고 있고 뭐 심지어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자료 하나라도 내보세요 이러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뭐 며칠 전에 이제 미국 갔다 왔는데 자신감이 하나가 뭐냐면 9%대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뭐 지난 6개월 동안 겪다가 이게 3%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에서 3% 내려오니까 이거는 뭐 살만하거든요.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갖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수를 더 얹은다 그러면 미국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지금 뭐 가보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뭐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됐냐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이런 금리 올리고 이러는 것에 굉장히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까지 다 빼고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준, 미국의 가장 큰 재정 정책의 아주 본산이라는 연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갈 때까지 간다. 인플레이션은 꼭 잡는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리보 금리라고 옛날에 들어보셨죠?
리버 금리가 올해 7월이면 완전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모든 금융의 원산지, 뭐 중앙에 아주 헤드쿼터가 됐던 게 리버 때문이거든요. 리버는 영국에 있는 상업은행 간의 하루 저녁에 이유를 리버라 그러거든요. 예. 그것이 완전히 퇴출되는 게 이번 7월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스포라는 이 방법으로 갖고 오는데 이것은 중심이 어디가 되냐면 뉴욕입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갖고서 이 금리에 대해서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서 사실 금융의 중심이 다시 뉴욕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휘발성을 갖고 가고 있고 미국은 딱 그립을 잡고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선 이런 정치의 계절이 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금리 인상의 시절에서 나왔던 부분 이 부분들이 과거에 어떤 또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보기가 힘든 예. 그런 상황이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금리, 미국 금리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 올리는 것, 아까 이제 인플레 감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것은 그래도 2%포인트 차이면 역대 큰 간격 아닙니까? 이 부분이고, 그 전에 잠깐 좀 짚어볼 게 신용평가사 피치 있잖아요. 네네. 피치에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경제 신용 등급을 낮췄어요. 네네. 강등을 시켰는데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기축통화국인데. 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피치가 지금 딱 이것에 대해서 이제 딱 전국 뭐 완전히 조정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크는데 자, 이건 이제 뭐 저도 깜짝 놀라서 예. 미국 지인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뭐 다 분석을 못 하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자, 미국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채를 찍어내야 예. 되잖아요. 국채를 찍어내면은 지금까지 사줄 사람들이 많았고 제일 많이 산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거든요. 요번에는 안 산다는 거예요, 중국이. 예. 미워 죽겠는데 맨날 반도체도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자국민이 그걸 소화해 주는 게 일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요번에 미국이 재정 적자가 이렇게 지금 5%대까지 가고 뭐 자기네 목표를 좀 내려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7.3%까지 지금 간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가 부도한다 나눈 얘기인데 여기는 돈을 찍어내니까. 근데 돈을 찍어내더라도 국채를 발행하거나 뭘 해서 그걸 메꾸고 갚고 이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중국이 안 사주기 시작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소수 의견입니다만. 근데 끄떡끄떡이 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대선에서 공약은 때려잡자 뭐 중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피치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지금 그 표를 봤습니다. 신용 등 평가 한 표 한번 보여주시죠.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네. 피치 이렇게 지금 세 군데 나오는데 어디를 최고로 칩니까? 지금 세 개 다 뭐 거의 다 그렇습니까? 뭐 그런데 같이, 그러면 3대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3대 뭐 세 개. 예, 피치 신용평가사 피치가 저렇게 했다. 당장에 바이든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 델런 재무장관 거기도 연준 의장 했죠. 발끈했어요. 방방 뜨잖아요. 발광 떴죠. 예. 뭐 등등 하는데 자, 요번에 근데 피치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게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어야 되고요. 저기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3월 23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19년도에 떨어뜨렸을 때는 주가가 15%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요번에는 아무런 그런 동요가 없느냐? 칸츄리 실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죠? 세부적으로 있는데 칸츄리 실링은 이제 전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뭐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제 기준이 되는 분인데 칸츄리 실링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칸츄리 실링은 기업이 국가의 신용 등급보다 높게 받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칸츄리 실링입니다. 네. 여긴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마음대로 AAA를 받을 수 있고 나라만 AA 플러스를 받는 부분들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장이 안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좀 이제 테크니컬하게 간 부분들인데 일단 그래도 워닝은 지금 보낸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금 자금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최근에 무슨 일이 재미난 게 있었냐면 그래도 이제 중국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중국에 들어가는 것 돈보다 아시아의 신흥국에 투자된 돈이 역전이 된 거예요. 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특히 요번에는 이제 인도 같은 데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베트남이 세계의 공장으로 다시 변신하는 과정, 굉장히 많은 일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항상 흐름은 돈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경고음을 울린 게 피치사고 어떤 국가 채무가 저렇게 늘어나는데 국채를 발행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시면 미국이 지금 선거 공약으로 센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기관들이라는가 여기서 지금 쉴드를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서둘러서 금리 따라서 안 올려도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은 꼭 그렇게 우리가 따라서 올릴 이유는 없고요. 지금 옛날에 우리 대부채 많고 그다음에 외환보유가 적던 그런 때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우리나라가 10년 전부터는 소위 말하는 대외순 자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이런 금리에 단일 영향을 미치는 걸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 외의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뭐 외국 자산 투자해 놓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배당 그리고 뭐 특히 또 외환 스와프 같은 걸로 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탄탄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강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갖고 돈은 안 움직입니다. 실질금리가 지금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해했습니다만 네. 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되니까 금융계 쪽에서 어떤 걱정이 나오냐면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다시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보는데 의외로 외환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찾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한 번은 흔들릴 것 같았는데 외환시장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 봐서는 일단 금리로 해서 나오는 게 꼭 뭐 우리 이런 외환들이 이제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적들이 많습니다만 국가의 성장성 뭐 그다음에 국가의 안정성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어떤 반열에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미중 간의 이제 전쟁이 얼마만은 격화되느냐 이 부분들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 그러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특히 미국 자본이요 아시아에 한 번 오면요 안 나가요. 국가를 순회합니다. 근데 뭐 주식 시장만 딱 말씀을 드리면 어닝 포시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흥국 중에 어닝 포시어가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역량들은 굉장히 좋아져 있고 이러려면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안정돼 있고 조금 더 민주주의 부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좀 성숙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지금 당장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네. 이제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어제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뭐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갖고 있는데 2년 전에 한 달에 43만 원씩 냈는데 지금 97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더 오른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인데 끝으로 아무튼 뭐 이렇게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는 이 정점기에 그래도 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의 정석 하나 짚어주시죠. 아니요, 지금 주식시장으로 한도를 이제 좁혀서 보초서 하면은 예. 지금 초전도
뭐 이런 게 나왔고 지금 예. 2차 전지가 지금 뭐 네.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환매 장세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2차 전지가 지금 빨리 빠지는 이유는 초기 자본이 들어간 데서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2차 전기는 한숨 한 파스 지금 밀어내시고요. 성장성과 실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하반기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가장 주식이 많은 오른 나라들을 보면 독일, 대만, 한국, 일본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네 나라의 공통점을 딱 보시면요. 제조업이 강한 그런 나라인데 가장 주식 시장이 많이 나와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조업 중심의 투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여러분 새로 들어가시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르는 돌림이요. 괜찮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다른 뉴스들에서는 모두 경제 지표가 안 좋고 외환 유출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는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 물가들 잡아오고 이러는 부분들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단단하게 준비들을 해온 부분들이 있고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에서 선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기업들의 각자 각 도생할 수 있는 능력들은 굉장히 늘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금리 문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자, 오늘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은 많아요. 다른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내년 상반기부터 무척 어려울 수도가 있다고 진단하는데요. 이런 새벽님 글도 있고요. 남자친구 상식이 님도 최양호 박사님 설명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전문가의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맨 앞에 시작하면서 나눴던 그 부분에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 경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 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부족하다 그럼요. 이거예요. 정치라는 게요. 경제를 사회와 이끌어주는 그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좀 잘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왜요? 지금 휴가 중이시라서 전화도 안 받으시네요. 예, 오늘 최양호 박사님과 함께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 괜찮을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